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3분기 시장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죠. 바로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가 포트포리오에 아주 중대한 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이 헤드라인 딱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버핏이 드디어 애플을 파나? 이거였거든요. 뭐랄까 거의 버크셔의 상징 같았던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핵심 자산이었던 애플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정말 상당 부분 매각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습니다. 네, 그 티커로는 GOOGL이죠. 이게 그냥 보면 비싼 거 팔고 다른 거 샀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액수만 봐도 그렇고 그 대상이 애플과 알파벳이라는 걸 보면 더더욱 그렇죠. 이건 단순히 한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벅셔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항로를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항공모함이 항로를 튼다.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한번 정말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풀었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이 결정 뒤에 숨어있는 버크셔의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버크셔 해서웨이 하면 소수의 우량주에 집중 투자한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버핏 스스로도 항상 강조했던 원칙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 집중 투자의 가장 핵심이었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제일 컸던 애플을 줄였단 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이번 포트폴리오 조정의 핵심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전략적 재균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략적 재균형이요? 네, 일단 새로운 식구가 된 알파벳부터 한번 보시죠. 버크셔는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요. 약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조 8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알파벳 주식을 새로 매입했습니다. 와, 43억 달러요? 거의 6조에 가까운 돈인데 이걸 한 분기에 다 투입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한 1.6% 정도 되는데요. 금액 자체의 상징성이 아주 크죠. 특히 버크셔가 그동안 이런 고성장 기술주에는 꽤나 보수적이었던 걸 생각하면 더 놀라운 움직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포트폴리오에 기술주 하나를 더 추가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뭘까요? 뭐니 해도 인공지능, AI랑 클라우드가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미래 산업의 심장부를 사실상 쥐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알파벳이거든요. 그런 알파벳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는 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로 의도적으로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셈이죠. 아, 그냥 유망해 보여서 산 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축을 아예 새로 하나 만들려는 거군요. 그렇죠. 미래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려는 아주 분명하고 전략적인 의도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판 게 하필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게 참 솔직히 이게 그냥 비중 조절이라고만 보기엔 매도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애플만 해도 106억 달러 어치를 팔았잖아요. 네, 3분기 동안 애플 주식은 106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9억 달러 상당을 매각했습니다. 금액만 보면 당연히 애플에 무슨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이걸 집중 위험, 영어로는 컨센트레이션 리스크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아주 쉬워집니다. 집중 위험이요? 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그 거위 한 마리에 내 모든 재산을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기업이 나빠져서 혹은 거위가 병들어서 판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버키셔의 전체 포트폴리오라는 농장에서 애플이라는 거위가 너무 커져버려서 그 거위 한 마리의 모든 운명이 걸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위험관리 차원에서 일부를 현금화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놀라운 건 애플 주식을 106억 달러나 매각한 후에도 여전히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22.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자산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게나 많이 팔았는데도 아직 22.7%라고요? 그럼 그전에는 대체 비중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거의 30%에 육박했거나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죠. 이건 뭐랄까 정원사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란 나무가 다른 나무들 햇빛을 가릴까 봐 정원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가장 큰 나무의 가지를 좀 쳐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가지치기. 그 표현이 딱 맞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잘라낸 가지에서 나온 풍성한 열매, 즉 그동안 쌓인 막대한 수익을 어디에 썼냐는 거죠. 바로 알파벳이라는 새로운 땅에 그 열매를 심은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애플이라는 정말 성공적인 투자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알파벳이라는 미래의 또 다른 성장 동력에 재투자한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 쌓인 수익의 안정적 실현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아주 정교하고 고도화된 자산 재배치 전략인 셈입니다. 와, 이걸 따로따로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번 움직임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애플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구글, 즉 알파벳에 투자했다는 걸 들으니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어떤 점이신가요? 사실 알파벳 같은 기술주는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지표를 보면 좀 높잖아요. 전통적인 버핏의 가치 투자 기준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싼 값에 산다. 이 대원칙에 과연 알파벳이 어떻게 부합하는 걸까요? 아, 바로 그 질문이 이번 변화의 두 번째 핵심, 가치평가의 재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가치 평가의 재해석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크셔는 그리고 워런 버핏은 알파벳을 새로운 시대의 가치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주라.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바로 버핏의 가치라는 개념이 더 이상 굴뚝산업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죠. 예전에는 가치라고 하면 공장, 설비, 토지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을 떠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장부상에 딱 찍히는 자산들이요. 하지만 지금 시대의 가치는 그런 유형 자산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버크셔는 알파벳의 현재 주가가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매력적이다. 즉, 싸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주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싸다고 판단했다고요? 네. 그 본질적인 가치를 들여다보면요. 최근 실적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알파벳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클라우드 부문입니다. 매출이 무려 34%나 성장했어요. 34%요. 와, 경이적인 숫자네요. 그렇죠. 이건 알파벳이 그냥 우리가 아는 검색 광고 회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디지털 심장 역할을 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버핏이 항상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 모트. 이 개념은 알파벳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해자라는 건 성 주변에 파놓은 연못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게 하는 기업만의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거의 해자가 거대한 공장이나 전국에 깔린 철도망이었다면 알파벳의 해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해자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죠. 디지털 해저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의 검색 기술, 그리고 유튜브라는 이제는 동영상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가 된 압도적인 플랫폼, 아, 유튜브는 정말 따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폰의 대부분에 깔려있는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생태계, 이런 것들이 바로 경쟁사가 수십조, 아니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해자인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공장은 돈 주면 지을 수 있지만 저런 생태계는 돈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버크셔는 바로 이 강력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지금이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겁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버핏의 원칙,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산다는 건 그대로인데 그 원칙을 적용하는 세상과 그 대상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가치 투자의 원칙은 지키되 그 해석의 범위를 21세기 디지털 경제에 맞게 확장한 거죠. 이게 바로 버핏이 위대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이 구글과 애플이라는 빅테크 드라마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저 구석에서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비중을 늘린 종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걸 보셨나요? 바로 보험사 처부입니다. CHUBB.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움직임일까요? 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보셨네요. 이걸 빼놓고 보면 이번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그림의 절반만 보는 셈이죠. 그런가요? 왜죠? 사실 알파벳 투자보다 이게 어쩌면 더 버크셔다운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버크셔는 이번 분기에 처부 지분을 12억 달러가량 늘려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3.3%까지 키웠습니다. 버크셔의 본업이 원래 보험업에서 시작했다는 걸 생각하면 뭐 당연한 움직임 같기도 한데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버크셔 해소웨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 그 모든 투자에 돈이 나오는 원천은 바로 보험업이거든요. 아, 그 유명한 플로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보험료, 이 플로트는 나중에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버크셔가 사실상 이자 없이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일종의 공짜 돈이거든요. 그렇죠.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셈이니까요. 바로 이 플로트가 지난 수십 년간 버크셔가 애플 같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든든한 실탄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부 같은 우량 보험사의 지분을 늘린다는 건 그 실탄을 공급해주는 파이프라인을 더 굵고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한쪽에서는 알파벳 같은 첨단 기술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공적의 창을 날카롭게 벼리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처부 같은 전통적인 우량주 투자를 늘려서 방어의 방패를 더 두껍게 만드는 거죠.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강화하는 거군요. 네, 이 안정적인 방패, 이 튼튼한 기반이 있기에 알파벳 같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더 과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공격과 방어의 절묘한 균형이야말로 버크셔 투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공격적인 기술주 투자와 보수적인 보험업 강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체 그림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워런 버핏 한 사람의 결정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떤 점에서요? 특히 그의 나이가 이제 95세인 걸 감안하면요. 이 모든 그림을 혼자서 다 그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게 바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 마지막 핵심, 세대 교체와 진화하는 버핏톨로지입니다. 버핏톨로지, 버핏학이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포트폴리오 조정, 특히 알파벳 같은 기술주 투자에는 버핏의 후계자로 널리 알려진 투자 매니저들이죠.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슬러, 이 두 사람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후계자들. 확실히 전통적인 버핏의 투자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색깔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과거 아마존 투자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이건 버크셔가 더 이상 워렌 버핏이라는 한 명의 천재에게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시장에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군요. 맞습니다. 그의 위대한 투자 철학, 즉 경제적 해자를 가진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산다는 그 본질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철학을 AI와 클라우드의 시대에 맞게 아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증명한 셈이니까요. 진화하는 버핏톨로지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핵심 DNA는 그대로 지키되 환경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버크셔는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위대한 창업자를 넘어서 그의 철학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진화했음을 이번 움직임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번 버크셔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판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버크셔의 아주 정교한 전략적 선언처럼 들립니다. 네,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애플 비중을 줄여서 과도한 집중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고요. 네, 가지치기를 통해서요. 둘째, 알파벳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AI와 클라우드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가치 투자의 현대적 재해석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해자의 가치를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셋째는 처부 투자를 늘려서 핵심 사업인 보험업을 강화하고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버크셔가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세대 교체의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버크셔는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과거의 위대한 성공에서 얻은 과실의 일부를 현금화해서 알파벳이라는 미래의 유망한 기회에 투자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속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지혜로운 행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크셔의 이번 행보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걸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날의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지금 가치를 정의해야 한다면 공장이나 기계 같은 유형 자산과 데이터나 AI 기술, 브랜드 같은 무형 자산 중에서 어디에 더 큰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는 수많은 기술 기업들 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의 해자, 모트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